근원의 시간 속으로 지구에 숨겨진 시간을 찾아가는 한 지질학자의 사색과 기록. 윌리엄 글래슬리. 야생은 존재만으로도 새롭다. 나는 서쪽으로 흐르는 산마루에 자리한 거대한 암석 뒤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빙하 가장자리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이었다.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북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앞으로만 내달리는 열차처럼 암석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우리가 세운 가설을 뒷받침해줄 만한 기본적인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아르페르시오르 피크, 피오르의 남쪽 경계를 따라 이어진 산마루는 인근 수 킬로미터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었다. 1.8m 떨어진 곳에는 날카로운 절벽이 있었는데 절벽 아랫부분에는 절벽이 180m 아래로 떨어뜨린 돌무더기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절벽에서 떨어진 암석과 자갈 무더기는 급격하게 경사진 부벽을 만들어냈고 이 부벽은 그 아래 피오르 경계까지 이어져 있었다. 능선은 동쪽과 서쪽을 향해 수 킬로미터 뻗어 있었으며 정점에서 바닥까지는 수백 미터에 달했다. 이 땅의 결을 규정짓는 물결 모양의 기반함 골조였다. 남쪽으로는 최소한 90km에 걸쳐 완만하게 경사진 계곡과 산등성이 날카로운 암벽과 작은 호수 등 그린란드의 전형적인 지형이 펼쳐졌다. 툰드라로 덮여있고 바위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지표면은 흡사, 자글자글한 팔꿈치, 웃을 때 생기는 팔자 주름, 깊게 팬 이마 주름처럼 주름진 피부 같았다. 아는 것은 많지만 침묵하겠다는 듯 지적인 인내심의 감각을 물씬 풍기는 피부였다. 어두운 회색 구름이 하늘에 낮게 걸려 있었다. 손만 뻗으면 구름의 아랫배를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남쪽으로 흘러가는 구름은 빗물을 잔뜩 머금은 공기층을 땅과 바다의 접점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절벽 너머 북쪽으로는 피오르가 펼쳐져 있었다. 피오르는 거대한 존재만으로 바다와 빙하수가 뒤섞이는 공간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 카이와 존을 태운 채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조디악이 콩알만하게 보였다. 거대한 회색 수면 위에 떠있는 작은 점 하나. 문명사회와 나를 연결시켜줄 닻이었다. 바다 너머 북쪽 끝의 풍경은 남쪽 풍경과 똑같았다. 동쪽의 빙상은 고대 땅을 지키는 무심한 보초병. 이 땅을 점령한 흰색 수평선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능선의 꼭대기에 서 있었지만 그래봤자 빙상 정상보다는 수천 미터 낮은 곳이었다. 7,000년 전 이 빙상은 내가 서 있는 곳보다 서쪽으로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었으며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은 전부 그 아래 위치했을 것이다. 그 후로 빙하는 계속해서 후퇴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온갖 크기의 암석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축축하고 차갑고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야영지 역시 그런 암석 중 하나였다. 카이와 조는 표본을 수집하고 측정하기 위해 내륙을 횡단할 수 있는 해안가 지점에 나를 내려주었다. 우리는 특정한 암석이 극서부 지역까지 뻗어 있을지 알아내야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경우 우리가 지도를 그리고 있는 단층이 얼마나 멀리 뻗어 있는지 알 수 있을 터였다. 나는 해안가에서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을 오른 뒤 그 너머에 자리한 굵직한 계곡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8km 정도 지그재그로 돌아다니면 지형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터였다. 답사를 마친 뒤 다시 능선으로 돌아와 늦은 오후 피오르에서 그들과 합류할 예정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야생을 홀로 걷는 산책. 그 어떤 인간의 손길도 닿지 않았을 땅에 발을 딛고 그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한 것을 보며 상상 너머의 세상에 존재하고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하는 일은 나에게 천국이었다. 산마루를 따라 걷는 일은 길고 고된 여정이었다. 피오르를 기어 오르고 능선 아래 쌓여있는 돌무더기 위를 지나가면서 정강이는 멍들고 피가 났으며 손가락 마디는 죄다 긁히고 말았다. 암석은 혼돈 그 자체였다. 자동차 크기만한 암석도 주먹 크기만한 암석도 있었고 지으류, 이끼, 잔디, 꽃, 식물로 뒤죽박죽 덮인 부분도 있었다. 암석들 사이에 난 허벅지 깊이의 구멍은 수천 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너울대는 부드러운 초목 담요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집안이 단단할 거라는 생각은 나의 추측일 뿐이었다. 여기에서 다리가 부러질 경우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존과 카이는 늦은 오후에야 약속 장소에 도착해 서둘러 나를 찾기 시작할 테니 말이다. 추위에 오랫동안 기다릴 생각을 하자 경계의 고삐가 바짝 조여졌다. 나는 그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아보려 했다. 살짝 기복이 있는 칙칙한 녹색 표면, 노출된 암석의 형태와 경사, 이따금 드러난 동굴의 격자 무늬 등 모든 단서는 다음번에 발을 디디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알려줄 단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해도 추측일 뿐이었다. 암석에서 암석으로 뛰다 보면 보이지 않던 구멍에 갑자기 빠질 때가 있었다. 그러면 엉금엉금 기어나와 멍들고 긁힌 정강이를 잠시 문지르며 가쁜 숨을 내쉰 뒤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다.
다른 곳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끼의 감촉은 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애추 사면을 반쯤 걷다가 또다시 허벅지 깊이의 구멍에 빠졌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기로 했다. 정확히 내 눈높이에서 폭이 60cm에 달하는 바위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장막처럼 바위를 덮고 있던 이끼는 주변 바위들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바위 아래 자리한 작은 동굴은 초목으로 덮인 암석의 밑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흑백의 돌과 벨벳처럼 부드러운 녹색의 이끼의 질감에 차가운 공기까지 밀려오자 나도 모르게 장갑을 벗고 이끼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끼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품질 좋고 두꺼우며 고급스러운 벨벳이 섬세하고 화려한 자태로 암석을 덮고 있었다. 구멍에서 기어나와 걷는 동안 그렇게나 아름다운 무언가를 짓밟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애추 사면은 지상으로부터 270m 높이에서 암벽과 만났다. 그곳은 급격하고 짧은 경사면을 거쳐 산마루와 닿아 있었다. 비교적 오르기 쉬운 구간이라 나는 순식간에 산마루에 도달했다. 산마루에 도달했을 무렵 정오쯤인 것 같아 점심을 먹기로 했다. 나는 정어리 통조림, 치즈, 눅눅한 호밀빵, 건포도와 초콜릿에 물을 조금 마셨다. 바위는 늠름한 자태로 얼음으로 반짝이는 암석을 흩뿌리고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에 콧물과 눈물이 흘렀다. 배낭에서 꺼내놓은 물건이 바람에 날려 계곡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위에 전부 돌멩이를 올려놔야 했다. 점심을 다 먹고 배낭을 정리한 뒤 나는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맹렬한 바람을 맞은 채 광활한 풍경을 응시하며 야생을 느끼고 싶었다. 모든 것의 부재에 존재하는 그 냉기의 순수함을. 나는 팔을 쭉 편 채 바람이 온몸을 두들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추위는 매서웠다. 나는 곧 팔을 내리고 장갑 낀 손을 파카 주머니에 넣은 뒤 방대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자연의 절대적이고 완강한 영속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이 으르렁댔지만 눈앞에는 수동적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돌처럼 단단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세상이었다. 그러다가 흰색 빙판이 자리한 방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뭔지 알 수 없는 작고 어두운 점이 움직이는 게 얼핏 보였다. 나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곧이어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반점이 산마루 위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 점은
바람에 거친 상승 기류를 타고 암석 벽 위로 솟구치더니 나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순식간에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온 그 점은 로켓처럼 빠르게 이곳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내 머리와의 거리가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작은 송골매였다. 팽팽한 날개를 몸에 바짝 붙인 채 날고 있는 그 매는 흡사 깃털로 덮인 발사체 같았다. 보이지 않는 유선형으로 능선 위를 날아오르는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한 존재였다. 날개는 바람의 속도에 맞춰 절벽 끝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지도록 살짝만 조정할 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자 나는 매에게 길을 내어주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때 그런 것처럼 갑자기 시간이 바뀐 기분이었다. 모든 움직임과 운동, 모든 생각과 감각이 수정처럼 맑고 명료해졌다. 순식간이 길게 늘어나 있었다. 내가 본 것은 아주 날카로웠다. 매는 날개를 파닥거리더니 짙은 색의 눈을 크게 뜬 채 머리를 세웠다. 9미터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매는 우아한 몸짓으로 날개를 단단히 접더니 살짝 방향을 바꿔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매는 미지의 목적지로 날아가면서 고개를 2번 돌려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다. 산마루에서 본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매의 깃털이 바람에 닿자 쌩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짧은 순간에 매가 무엇을 경험했을지 알 수 없었다. 매는 세찬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동안 바람의 속도에 집중한 채 자신과 암석 간의 거리를 가늠하며 훨씬 저 멀리 목적지로 날아올랐을 것이다. 산마루에 흩어져 있는 바위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그늘일 뿐. 저 높은 산마루에서 인간을 볼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했으리라. 그렇게 가까이에서 의도치 않게 동물을 만나는 것은 다른 환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야생의 의미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경험했음을 깨달았고 그 순간 흥분감과 충격이 내 안에서 방망이 질쳤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변형된 현실, 채색된 파편으로 보아야 한다. 물리적인 장소든 인지적인 구조물이든 새로운 것은 전부 우리의 기억에 바탕을 둔 이름이나 감정적인 인상과 관련된다. 그렇게 새로운 것은 우리의 기억이 되며 다음번 경험의 비교 대상이 된다. 그 과정에 담긴 의미는 확실하다. 기억에 저장된 과거가 풍부할수록 지금 이 순간과의 일치성이 더 강해지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모든 경험은 내가 느끼고 본 것의 단순화된 모음인가? 그렇다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과거가 지닌 한계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과거의 기억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경험은 모두 색상, 소리, 냄새의 저장고를 풍부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물이다. 그리고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깊이를 더해주는 선물이다. 새로운 것은 모든 미래의 경험을 장식한다. 야생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새롭다.